네, 안녕하세요. 1월 1일 기대수 3기 스터디 시간입니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1월 1일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 것들을 공유를 좀 먼저 해볼게요. 보이시죠? 네, 네,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상수학이 지난 시간으로 해서 지난주 크리스마스로 해서 일단 위상수학이 1차적으로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해석학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정리들이 몇 개,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뭐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정의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 몇 가지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게 하고 마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를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 집합 E라는 거를 이제 세팅을 하고요. 근데 이제 E가 공집합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E를 세팅을 하고, 그래서 이제 F라는 함수를 E에서 R로 대응이 되는 이런 함수를 하나를 잡고요. 그리고 P라는 것이, E의 리미트 포인트다. 그러니까 극한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fx가 l로 수렴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엡실론 델타라고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 양수인 델타가 존재를 해서, 그래서 x가 2의 원소이고, 그리고 절대값 x-p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될 때, 절대값 fx-l이 이제 델타보다 작다면, 그러면 이제 fx가 x가 p로 갈 때 l로 수렴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미트 포인트라는 거를 아직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에서도 이렇게 따로 그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극한점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그 근방 v라는 근방 p 근방에 대해서 어, v에서 이제 p 점 하나만 뺀 그리고 그것과 이제 E라는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닌 그러한 집합을 잡았을 때 그게 이제 리미트 포인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실수축상에서 이제 P의 근처로 가까이 가기는 하지만 P점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저는 정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기존에 하던 대로 정의를 한번 보지 않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정의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x가 p로 갈 때 fx의 극한이 l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 그 뜻은 이제 정의가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를 해서 E의 원소 그러니까 X가 E의 원소이고 그리고 여기다 써가면서 할게요. 절대값 X 빼기 P가 이제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면 절대값 fx에서 L을 뺀 것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정의 또 이야기를 해주실 분 계시면 이제 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imit of function의 정의는 일단은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E가 있고, 그리고 함수 F가 그 E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로 정의된다고 했을 때, 포인트 P가 리밋 포인트 뭐의 리밋 포인트죠? 그 집합 E의 부분집합 실수의 부분집합 E의 리밋 포인트라고 하자. 그러면 x가 p로 갈 때 fx가 l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어떤 델타가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하여서 어, 그
집합 E에서 어떤 아무 x를 꼭 뽑았을 때 그 x와 p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큰 그러한 것에 속하면 그러면 fx와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네, 하면 감사합니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해보실 분 계신가요? 요거는 한 번쯤 이제 해보았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 혹시 뭐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되면 그냥 컨닝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네,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 공집합이 아닌 집합 E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F가 있을 때, 그리고 P라는 점을 E의 리미트 포인트라고 했을 때, 어, 함수 fx가 x가 P로 갈 때 L로 수렴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x에서 p까지의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을 때 이미 입실론이 있어서 순서 바꿔서 다시요. 의미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x와 p 사이의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을 때 fx와 l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fx가 l에 수렴 x가 p로 갈 때 fx가 l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델타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을 까먹었네요. 네. 네, 그래도 그거 빼고는 잘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또 강지현 선생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 안 보고 왔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함수값의 극한인 것 같아요. 공부를 잘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함수값의 극한인 것 같고 함수값 fx가 l로 수렴한다는 것은 모든 x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닌 실수 아래 부분집합 2에 포함되는 모든 x에 대해서 어, 정의되는 fx의 함수값의 극한값인 것 같고 fx가 L이라는 극한값을 가진다는 것은 이걸, 이거의 절대값을 아무리 작게 잡아줘도 그 작다는 것이 엡실론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델타 값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건데, 어떤 리미 포인트 P에 대해서 그 리미 포인트 P는 fx랑 fx와 함수값 함수가 fx와 그다음에 극한값 l을 아무리 작게 잡아줬을 때에 대응되는 그 엡실론에 또 대응되는 x-p의 절대값이 어, 델타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엡실론에 대응되는 델타 값 항상 잡아줄 수 있을 때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데 다시 해볼게요. fx의 극한값 l이 존재한다는 것은 항상 델타가 존재한다는 건데 어떠한 델타냐면 fx가 l에 가까이 갈 때 어떻게 가까이 가냐면 fx와 l이 그 거리가 엡실론만큼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을 때 x와 리밋 포인트 p의 거리도 델타만큼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 때 리밋 포인트 p가 이미 정의된 전제 하에서 그런 델타를 항상 이미 입실론,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그런 델타를 항상 잡아줄 수 있을 때 함수의 극한이 정의될 수 있다. 함수값의 극한이 정의될 수 있다. 우선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김상현 선생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이크가 안 되시면 저도 되나?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어, 함수값의 극한이란 부분집합, 공집합이 아닌 실수 부분집합 E가 있을 때, 어, 함, 함수는 E에서 실수로 가는 펑션으로 정의가 되었을 때 P를
E의 극한 값이라고 놓을 수 있고, fx가 L로 컨버지 한다는 거는 x가 p로 갈 때 그 극한 값이 L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모든 양수인 엡실론, 그리고 양수인 델타에 대해서 x가 델타일 어, 어떤 E의 원소인 x에 대해서 음, x와 p의 간격이 델타보다 작을 때 fx와 l의 간격도 엡실론보다 작으면 성립합니다. 네. 잘하신 것 같은데, 그 혹시 중간에 모든 델타에 대해서라고 하셨었나요? 어, 모든 양수인 엡실론과 어떤 델타에 대해서라고 아, 증명합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그거를 이제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델타가 네, 존재합니다.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정의는 한번 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밑에, 어, 저, 네, 네, 위에 조금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 함수의 극한을 정의하는 거니까 이제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울 때도 이제 극한을 말할 때 그 점에서의 함수값은 아니다. 근데 무한히 다가간다. 그러니까 저기 적혀 있는 x와 p 사이의 거리가 0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때 배웠던 거를 생각하면 정확히 그 p에서의 값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건 알겠는데 저는 저 리밋 포인트의 정의가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좀 와닿질 않더라고요. 적혀 있는 걸 보면은 모든 P의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그 네이버후드에서 P 포인트를 뺀 거랑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정의역 E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만 있는데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당최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모든 P의 네이버후드 V 중에서 저런 네이버후드를 모으자로 보이는데 저게 리밋 포인트가 P를 얘기하는 건 왜 저게 P를 얘기하는 거지? 저게 왜 리밋 포인트지? 와닿질 않아서 네,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E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어떤 점이 여기가 P예요. 그리고 P의 네이버후드를 뭐 대충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V라고. 근데 이제 P가 포함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그러니까 P가 E의 원소가 돼도 되고, 이제 뭐 E의 원소가 안 돼도 되는데,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P인 경우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얘가 P가 빠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P 주변에 있는 이런 애들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충 일단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일단 생각해 본 바로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하니까 그걸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애들은 옆에 있는 애들은 있어야 되고 근데 어 사실 이제 실수에서 어떤 바로 옆에 있는 점이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그러면 뭐 P로 이렇게 다가갈 텐데 그럼 P가 만약에 없어도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점들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제가 조금 정리가 아직 좀 덜 돼가지고 네. 좀 약간 횡설수설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수열의 극한 할 때도 사실은 이렇게 네이버후드 잡아놓고 뭐 이렇게 점 찍혀 가는데 모든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그 얘가 어떤 특정한 n보다 클 때 다 들어가면 그럼 이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랑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 네. 부분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리밋 포인트라는 게 P is 리밋 포인트 오브 E라고 적혀 있는데 근데 리밋 포인트의 정의에는 P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그냥 P 네이버후드 V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뒤에 서술되는 것도 보면 그 네이버후드에서 P라는 점을 뺀 거하고, 그리고 그 E라는 거하고의 인터섹션이 공집합이 아니다. 저것만 가지고 P에 대한 얘기를 도대체 뭘 한 거지 싶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P가 아니라 P의 근방이 극한 리밋 포인트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닐까, 좀 그런 느낌은 조금 와닿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도 좀 조금은 불편한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네. 저도 이 부분은 막 뭐 완전히 이해를 했다고 보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 없으시면 제, 네. 제 생각에는 리미트 포인트 오브 E라는 말은, 어, E에서 출발해가지고, E의 원소들로 이렇게 수열을 만들었을 때, 그 극한이 될 수 있는, 리미트가 될 수 있는 애들,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모아놨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P라는 점은 E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P에서 뭔가 어떤 네이버헌드를 만들더라도 E하고 겹치는 게 반드시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해석학에서는 경계 부분, 그 바운더리 부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E라는 집합에는 바운더리가 빠져 있는데 오픈되어 있는데 이제 그 바운더리에다 포인트를 딱 찍으면은 거기서는 어떻게든 그 네이버를 잡아도 E와 겹치게 돼가지고 그 바운더리에 있는 포인트는 리미트 포인트에 된다. 그 해석하기라는 그 거리 음,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는 거리에서는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포인트라는 말이 그 말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E의 리미트 포인트, 어떤 집합을 딱 주어주고 그것의 리미트 포인트라는 얘기는 E에 있는 애들로 수열을 막 만들었을 때 그 극한이 될 수 있는 여기로 수렴할 수 있다. 리미트 포인트로 수렴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애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걸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저는 저 뒤에 P를 왜 굳이 네이버후드에서 빼줬나 싶었거든요. 저 P만 왜 빼서 걔랑 E랑의 교집합을 보는 건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P를 빼준 거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뭔가 그런 그 P가 아닌 점에서의 그 근방을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딱 P만 그게 인터섹션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네,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뭐 강지현 선생님 이야기 하려고 하셨나요? 아,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김남호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싶어서 질문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김남호 선생님 코멘트 들으니까 좀 더 질문이 명확하게 이해가 가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스스로 또 잘 뭔가 귀를 잘 드신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 함수의 연속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나오고요. 그래서 얘도 같이 한번 그 정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한 번씩 다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가 P라는 점에서 그 연속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쓰는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렇게 쓰는데 그것은 이제 P라는 점이 이번에는 E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E가 이제 P의 원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아까 그 김남원 선생님이 이제 리미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공부할 때는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어, 연속인 경우에는 이제 얘를 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네, 방금 들었고요.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모든 엡실론의, 양수인 엡실론에 대해서 이제 델타라는 것이 존재해서, 만약에 이제 x가 E의 원소이고, 그리고 절대값 x-p가 이제 델타보다 작다면, 여기서는 이제 0보다 크다가 빠졌죠. 왜냐면 x가 p가 돼도 되니까 0보다 크다가 빠졌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된다면 이제 fx와 fp의 이제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연속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정의를 안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x가 p로 갈 때 이제 fx가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양수인 엡실론에 대해서 양수인 델타가 존재를 해서 어, x가 E의 원소이고 그리고 x와 p의 간격이 이제 델타보다 작다면 fx와 fp의 간격이 엡실론보다 작을 때를 의미합니다. 혹시 또 이야기를 해주실 분? 네, 네, 해주실. 네, 네, x가 p로 갈 때 함수 fx가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하여서 만약 x가 이의 원소라고 하면 x와 p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l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f라는 함수가 p라는 포인트에서 컨티뉴어스하다는 얘기는 아까 위에서 정의했던 x가 p로 갈 때 l의 극한값이 l이라고 했었는데 그 l이 아니라 그 극한값이 fp라는 함수값과 같아질 때 그때 p에서 컨티뉴어스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그 입실론 델타 그 데피니션에서 L을 FP로만 바꿔주면, 즉, 이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 X와 P의 사이 거리가 델타보다 작을 때,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X와 P 사이의 거리를 델타보다 작게 만들었을 때, fx와 fp 사이의 거리를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으면은, 그러면, F, 어, 어, fx가 p라는 포인트에서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눠 주실 분 계신가요? 저도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어, 어떤 함수 f가 컨티뉴어스 하다는 것은 x가 p로 갈 때 fx가 fp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모든 양수인 엡실론에 대해서 양수인 델타가 존재할 때 이 x가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E에 속한다고 할 때 x와 p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을 때 fx와 fp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으면은 어, 컨티뉴어스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거 컨티뉴어스 보니까 아까 그 위에서의 정의를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함수의 연속은 잘 모르겠고, 함수의 한 포인트에서 연속을 이야기해서 그 fx의 l에서의 fx가 l로 다가갈 때 그거의 연속값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함수값이라고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네, 음, 정정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연속 정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연속 정의요? 네. x가 p로 갈 때 fx가 l로 간다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한 포인트에 대해서의 연속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예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한 포인트에 대해서 연속인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x가 p에서 fx가 l로 갈 때 fx가 연속이라는 것은 음, 리미트 x가 p로 갈 때 리미트 fx 값이 l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것은 fx와 l의 그 절대값 크기를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러니까 그 아무리 작다는 것이 보통 엡실론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x를 x-p도 아무리 작게 걔도 작게 잡아줄 수 있다. 네. 잘하신 것 같은데, 네. 약간, 네. 잘 모르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또, 혹시 남윤호 선생님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남윤호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제가, 네, 컨디션이 그렇습니다. 네, 아, 하면, 네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일단, 혹시 여기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그 질문이나 커멘트라기보다 그냥 감상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했던 거랑 지금 한 거랑 비교하면 그게 또 더 명확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얘는 지금 포인트 P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할 때는 그 부등호 0보다 크다 하나만 딱 넣어주면 P 하나만 딱 뺄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정의를 한번 읽어보고, 그 고등학교 때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 함수가 연속인가라고 하려면 함수값 체크하고 좌극한 체크하고 우극한 체크하고 셋이 같으면 연속이다. 근데 요거 그 위에 거에서 그 부등호 하나 빼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정확하게 이거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머릿속에 조금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 뭐야 라인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한 거리들로부터 그 성립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네, 좀 더 와닿는 것 같고 신기한 것 같아서 한번 코멘트 남기고 싶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관련해서, 그,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극한을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학생들 가르칠 때도 저도 이렇게 요거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이제 연속이다. 그 점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어, 요거를 정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못 하다 보니까 그 예시를 많이 들어주거든요. 그림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되고 뚫려 있으면 극한값이 존재해.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안 만나면 존재하지 않아. 이런 예시들을 또 보면 이 그 뭐죠? 극한의 정의에 대한 그리고 연속의 정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뭐 이해를 할 수 있겠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뒤에 할 건데요.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제 리마크가 만약에 이게 극한값이 L이 아니다라는 경우 그러니까 부정을 한 거죠. 부정을 한 거라서 그래서 부정을 하기 위해서 요런 애들을 다 이제 바꿔주는데 그래서 극한값이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양수인 엡실론이 존재를 해서 모든 델타에 대해서 만약에 x와 p의 거리가 이제 델타보다 작을 때, 그렇게 작지만 fx와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림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요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걸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수렴할 때랑 이게 밑에 이제 수렴하지 않을 때랑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해봤는데 그래서 수렴할 때는 요 뜻이 여기다가 밑에 적어놨어요. 이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를 해서 만약에 x와 p의 거리가 이제 델타보다 작다면 fx와 l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게 이제 정인데 이렇게 위에 나온 정인데 그거를 이제 저 나름대로 조금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뭐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바로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는 엡실론을 이제 임의로 고정을 해보자. 그래서 엡실론이 요 간격이 되는 거죠. 요거에 따르면. 그래서 엡실론을 임의로 고정을 해서 그곳에 대해서 어떤 델타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델타가 그 언제죠? 뭐 두 번째 전인가? 그 극한 얘기할 때 그 회의론자와 수학자의 싸움이라고 제가 한번 네,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의론자가 이게 만약에 여기 극한이 존재한다, 안 한다. 그럼 회의론자 입장에서는 이제 극한이 존재 안 할 거야. 그러면 그거를 네가 극한이 존재하는 걸 증명해야 돼. 그러면 이제 수학자가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엡실론을 요만큼 잡을게. 그러면 수학자는 그러면 델타를 요만큼으로 잡으면 방어가 되네. 다 들어가네. 이렇게 요 범위 내에 있는 애들이 요 엡실론 여기 요만큼이죠. 요만큼 범위에 있는 애들이 요 엡실론 범위에 있는 애들에 다 들어가네. 요거를 이제 공방을 계속 치열하게 하는데 모든 질문에 엡실론에 대해서 그게 방어가 되면 이제 극한이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조금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의로 잡은 어떤 엡실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의론자가 제시를 하는 거죠. 요 상황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P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의 델타를 잡으면 되니? 그럼 그거를 항상 잡을 수 있니? 저는 이렇게 네,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강지현 선생님 말씀하신 그 이쪽 이렇게 엡실론 이렇게 손짓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조금 네,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살짝 반가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 거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떤 엡실론이 존재를 해서 모든 델타에 대해서 요렇게 x와 p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지만 fx와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엡실론이 존재하니까 특정한 또 엡실론을 잡겠죠. 어떤 특정한 엡실론을 잡았을 때.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막 좀 작을 것 같아요. 좀 작아야 이제 그 요 회의론자가 좀 이길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모든 델타에 대해서 요거이지만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수렴하는 거랑은 반대가 돼야 될 테니까 어떤 엡실론에 대해서는 그래서 P 근처에서 델타 근방을 요만큼 어떻게 잡아도 요렇게 잡아도 아니면 뭐 이렇게 크게 잡아도 요런 엡실론 그 사이에 들어가는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적분학 책에서 연습 문제 같은 거 풀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뭘로 할까요? 뭐 fx가 뭐 가우스 x다. 뭐 이게 이제 x가 뭐 1로 갈 때 수렴하지 않는 걸 증명을 해라 했을 때 뭐 l을 뭐 2분의 1로 잡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을 하는데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l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을 여기다 잡으면 요 안에서 놀겠죠, 사실. 여기다 잡으면 얘는 안 들어가 얘는 어디 갔죠? 얘는 안 들어가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를 조금 더 뭐 위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얘는 그 범위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그 저희 사실 이제 이런 극한 같은 개념은 상대적으로 앞서 배운 그런 위상 수학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친숙한데 고등학생 때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쓰이나는 아직 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 엡실론과 델타를 쓴다 정도밖에 아직은 좀 안 와닿아서 저 입장에서 물론 앞에 공부들을 막 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한 건 아닌데 결국 엡실론과 델타라는 걸로 수치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게 있나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저도 좀 따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단순히 제 생각인데 엡실론하고 델타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 애초에 그 실수에서 극한을 정의를 하기가 그러니까 딱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뭐, 뭘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극한을 연산자라고 할 수 있나? 아무튼 뭐 더하기나 이런 걸 정의를 할 때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 개야. 뭐 이런 식으로 딱 뭔가 직관적으로 정의가 되는데 극한이라는 거를 엄밀히 정의할 때는 그러면 얘가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네네. 아, 네네.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아직. 네네네. 혹시 또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그래서 원래 오늘은 밑에 프로포지션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포지션 증명을 하고 그리고 엑ሰር사이즈까지 해서 증명을 하는데 제가 여기 거의 그 영상 따라가는 정도 위주로만 해가지고 그래서 프로포지션 부분은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여기 부분 공부를 좀 하신 분이 계시면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요. 혹시나 뭐 여기까지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시면 오늘은 이제 조금 짧게 1월 1일이기도 하니까 조금 짧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혹시 어떠신가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공유 중지를 하고요. 그럼 오늘은 일단 네, 극한의 정의까지 했고, 프로포지션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네, 다음 시간에 또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코멘트를 하나만 좀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그래도 연초기도 하고 조금 남윤희 선생님께서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해보고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배동 선생님 괜찮으시다고 아, 하면요. 네네. 전 괜찮습니다. 예, 좀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 공감하실 만한 질문으로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입실론 델타 식으로 왜 굳이 이런 정서 이거 저희가 다 충분히 공감할 만한 정서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왜 그래야 될까요? 굳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더 같이 생각을 좀 해보고 제가 약간 기준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기대수 공부가 사실 이거를 기준으로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왜일까요? 그,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토대로 생각을 좀 해보면, 많은 부분의 그 정의들이 실수에서 있는 성질을 가지고, 그냥 실수에 있는 것들로 순서 구조가 있는 데서 정의하고, 매트릭이 있는 데서 정의하면 되지. 왜 굳이 더 어렵게 만들까가 되게 제가 느꼈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정의를 해야 실수에서 좋았던 거를 좀 일반화해서 갖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실수의 성질을 좀 갖다 쓰고 싶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동 선생님이 어떤 해주신 말씀을 잘 들었고 공감하고요. 저는 방금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 생각하면은 결국 이거 해가지고 하려는 게 미분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계산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엡실론이나 델타가 있으면 그것도 어쨌든 뭔가 수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싶은 욕망 아닐까. 그냥 방금 생각해 봤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답 없는 질문이니까 그냥 의견들 기다려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엡실론 델타의 논리를 왜 사용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처음 이 얘기를 접했을 때는 보통 고등학교식 정의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식은 뭐 x가 p에 무한히 다가가면은 fx는 l로 무한히 다가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입실론과 델타를 꺼내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왜 필요하냐에 대한 제 답은 그냥 이게 훨씬 더 논리적이지 않나요? 그냥 너무 빈틈이 없잖아요, 논리가. 약간 고등학교 때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전 좀 진보된 것 같고, 수학적인 것 같고,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고, 이러니까, 수학자들이 뭔가 어떤, 그렇게 논리를 추구하는 수학자들이 당연히 이거를 뛰어넘을 뭔가 논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고, 무한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더 뛰어나서, 네, 더 논리적이고, 누군가가 생각해낸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설명을 잘 해놔서, 네, 이거보다 더 좋은 무한을 정리하기가 아직은 못 찾을 정도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있으신가요? 저도 그 엡실론과 델타를 사용하면 수직선에서든 2차원에서든 3차원에서든 R3 뭐 그런 데서든 작은 부분, 세심하게 미적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 또 이거를 다른 공간에서도 미적분을 확장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결국은 처음에 시도는 디테일하게 엡실론과 델타를 사용하면 디테일하게 미적분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추가해도 되나요? 네. 그 아까 뭐죠? 네이버후드로 뭐죠? 리미트 포인트를 네이버후드로 정의를 했는데 그 네이버후드 얘기가 계속 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보면 정의에서 사실은 x는 p의 델타 네이버후드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fx는 뭐 l의 엡실론 네이버후드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네이버후드로 바꾼다는 거는 위상수학으로 약간 뭐라 그러죠?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추상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약간 그러면 이제 실수에서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위상수학으로 한번 점프를 하고 그러면 조금 더 뭐 추상화해서 다른 걸 또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더 있으신가요? 제가 좀 약간 설득을 좀 해볼게요. 근데 이 설득의 지점이 그냥 단순히 입실론 델타에 대한 답을 설득하고자 하는 지점, 이건 매개체고, 지금 2025년 1월 1일을 맞아서 저희가 왜 약간 올해 내가 굳이 이 수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에 대한 것까지 좀 오히려 염두에 두는 가운데 좀 요것들을 좀 같이 녹여나간 얘기들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저 가만히 들을까 하다가 요 얘기는 같이 해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 지금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다들 왜 수학을 공부하시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나름대로. 근데 각자의 어떤 모티베이션들은 있으시겠지만 이 수학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배울 때는 어떤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를 해내야 돼요. 이 객관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들을 대하는 나만의 모티베이션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어떤 무기로서는 객관성과 어떤 보편성을 건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매개체로서 수학을 대할 때 사실 이제 배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답변, 다 어떤 이제 조각조각들 어떤 본질들을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단어를 좀 키워드를 두 가지로 축약을 하고 싶은데, 수학을 저희가 배운다는 거는 뭐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같냐면 구체화랑 추상화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구체적인 것도 들어가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 구체적인 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데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추상화 자체가 굉장히 요긴하기 때문이죠. 아주 러프하게만 표현을 한다면 보통 이런 식이죠. 일단 구체적인 무언가를 관찰을 잘 해요. 이게 이렇네. 지금 저희가 보는 입실론 델타 같은 건 약간 그런 산물이죠. 뭔가 극한으로 간다는 말을 굉장히 잘 정제해가지고 이런 괴상망측한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어떤 모종의 이제 추상화를 하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사실 믿고 있는 거냐면 이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넓은 데 적용이 될 거야라는 걸 저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굉장히 넓은 데 적용이 된다는 맥락들을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약간 신경 쓰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순수 수학을 하시는 분들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지만 뭐 예를 들어 물리학이나
어떤 공학이나 그런 사이드에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그 저희가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볼 때 어떤 히스토그램이 있어서 그냥 제가 지금 예시를 들려는 건 중심 극한 정리예요. 예를 하나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극한 정리의 어떤 그림이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히스토그램들이 쭉 있는데 어떤 데이터 개수가 쭉 늘어나게 되면 그게 정교 분포로 어떤 수렴해가는 그 이미지들이 있으시죠. 마음속으로. 그러면 이거가 수열의 어떤 극한에 해당하는 걸로 마음속으로 대충 여겨지죠. 엄밀하게 따지기 전에 아 이게 뭔가 극한에 대한 어떤 과정이다라는 거는 여겨지시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어떤 거를 대충 믿김직할 거라고 믿기냐면 지금 저희가 입실론 델타를 토대로 해서 실수의 부분집합안에서 다루는 이 이야기가 그 정의를 지금 이 입실론 델타에 대한 거를 추상화한 방식이 사실 그래서 이제 기대수에서는 먼저 위상수학적인 정의들을 먼저 건드렸고 맞죠? 수열의 극한이라는 개념이 위상수학적 컨셉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컨셉을 가지고 어떤 조망을 해보면 그게 나올 거라는 거를 대충 믿김직하시죠. 그럼 오히려 이제 질문들이 그 맥락에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의 그러면 수렴이라는 건 정확하게 무엇이냐라는 거가 자연스러운 질문이 되어져요. 그 얘기는 그럼 거기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상 공간에서 어떤 수열을 잡아서 어떤 센스에서의 수렴이냐. 지금 실수에서는 입실론 델타라는 말로 규정이 된 거고 오히려 이게 되게 구체적이니까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불편한 결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한 단계 점프를 해가지고 위상수학적 방식으로 저희가 수열의 극한을 정의할 수 있음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동의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추상화라는지에 대한 끝판왕을 처음부터 기대수에서는 지정을 하고 가는 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가 지금 우리가 보는 방식 거기선 추상화로서 동작하고 있는 센스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체화도 건드리고 싶고 추상화도 이 답에서 좀 건드리고 싶은데 그 지금 저희가 보는 이 구체화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그 라인에서 일단 이 입실론 델타라는 것도 오히려 좀 대하고자 하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실수해서 이런 게 된다. 이게 단순히 목적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단순히 실수를 배우는 게 조금 더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이해를 가지고 내가 나중에 어디다가 적용할지는 모르지만 이 방식으로 내가 추상하는 그 이해가 그 이해 자체가 굉장히 요긴할 수 있음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어떤 정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한계들의 어떤 그 대상들을 가지고 만든 수열들이 있을 때 그 수열들이 수렴을 한다는 그 방식이 조금만 대상이 비자명해지더라도 우리는 수학적인 언어로서 아 이게 사실 어떤 모종의 위상 공간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하는 거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거의 어떤 가장 단순한 어떤 구체화로서 지금 우리가 입실론 델타라고 하는 방식으로서 실수에서 일단은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일단은 보편적인 기준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 입실론 델타를 보는 거는 그 추상화들을 오히려 염두에 놓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위상수학적 정의들을 먼저 보고 기대수에서 다시 해석학 결론으로 돌아오는 라인이에요. 끝판왕을 먼저 지적하고 가고 있는 라인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입실론 델타라는 게 어떤 결인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추상화에서 이 구체적인 이해가 요긴할 것이다가 한 가지 설득의 근거예요. 이 설득에서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실수에 관심이 있지만 실수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에만 관심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대단한 지식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 입시론 델타라는 게.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추상화가 요긴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라는 거가 보편적인 지점에서 일단은 건드리고 싶은 지점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대상들로 얼마나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많냐는 너무 많아요. 그건 오히려 너무 많고 오히려 그래서 그 지점으로 설득하는 건 쉽고 그거보다 오히려 실수에 국한지어서 거기서 더 내려가는 구체화로서 오히려 더 설득을 하고 싶어요. 오히려. 말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혈도를 먼저 뚫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센스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무협에서 강호인인데 오히려 그 어떤 백이나 찌르기 이런 거 굳이 왜 하냐? 입술론 델타한테 이걸 굳이 왜? 근데 오히려 그걸 제대로 하면 얼마나 그게 요긴한지는 오히려 보았을 때 오히려 거기서 더 들어가서 얼마나 단순해야 되느냐라는 얼마나 단순하게 구체적이어야 되느냐라는 거를 오히려 좀 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그게 어떤 문제가 돼 이런 정서가 아니라 이 보편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구체적인 걸 조금 더 언급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이 대상을 대하고 있는 거냐면 가장 구체적인 거의 밑바닥에는 실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추상적인 것들은 너무 그 가지치기 할 게 많아요. 오히려. 너무너무 많고, 그것들은 너무너무 방대하고, 너무너무 요긴해요. 오히려 그걸 설득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지금 저희가 보는 이 단순함, 그 심플하다는 말과 트리비얼하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찍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추상적인 그 어떤 현란해 보이는, 팬시해 보이는 것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걸로 우리가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면,
이 실수축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 대상을 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일단 갖고자 하는 지점은 이거보다 더 구체화는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망가면 돼. 이 지점을 확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추상으로서 끝판왕으로서도 위상수학적인 생각들을 어떤 갖고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걸 멱살로 잡았을 때 어디까지 내려오면 다 확인했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실수축까지 내려오면 다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화랑 추상화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증명을 나누기 전에 그 오늘 이제 배농선생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딱 그 부분이래요. 이제 그러니까 저 지금 그 오늘 이제 증명을 같이 다루지 않은 저 명제를 보시면 이게 어떤 성격인지를 보셔야 되냐면 그러면 그 지금 제가 정서적으로 건드리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멱살을 잡고 끌어내린 구체화의 가장 끝은 실수란 뜻이고 그거를 저희가 어떤 약간의 공리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의미고 그러면 실수를 저희가 밑바닥으로 끌어들였다는 거는 실수의 공리까지 내려가겠다는 뜻이고 그걸 밑바닥으로 선언한 거예요. 실수까지 내려가서 보겠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는 거는 실수 공리까지 내려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끝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위까지를 저희는 오히려 다 짚은 상태에서 그 중간을 채우는 그 방식이니까 우리는 이 프레임을 요긴하다고 보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밑바닥은 오히려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실수 공리까지 내려가야 되고 그 이거를 위로 추상화해서 올리게 되면 위상수학적인 정의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가 셋업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위상수학적으로 뺀 시장, 예를 들어 중심극한 정리와 같은 한 가지 그냥 예시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멱살을 잡고 내리게 되면 어디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수학적인 어떤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하는 방식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명제에서 지금 이 오늘 증명하자는 명제가 왜 중요하냐면 그가 다음 시간에 이걸 어떤 결에서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보았던 입실론 델타의 정의는 정의죠. 극한의 정의예요. 그런데 그 정의가 그 지금 동치로 셋업되어 있는 그 명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셋업되어 있냐면 수열의 극한으로 셋업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훈련하신 정의를 가지고 어떤 기본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삐리리하다. 이 어떤 이거 뭔 소리야? 라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의 철학적인 함의들을 생각해 볼 점이 너무나 많지만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수학적인 논리로 가지고 간 건 뭐냐면 이거를 수열의 극한, 실수 위에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로 멱살을 지고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간에. 그러니까 수학적인 논리적인 지점에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입실론 델타라고 하는 거를 실수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 수열의 극한으로 논리를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만 더 확인하면 끝나요. 뭘 확인하면 되냐면 실수의 공리 이름을 제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리스트 어퍼 바운드 리스트 프로퍼티.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 혹은 뭐 수프리멈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들이 있죠. 그러면 이 성격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기대에서 다 했었어요. 어떤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포함해가지고 다 얘기를 다뤄놨지만 어떤 실수에서 논엠티 바운디드 어버브 सब셋이 존재하면 그러면 그 거기서 이제 입실론만큼만 더 덜 가면 무조건 원소를 잡을 수 있다. 이 논리 기본적으로 이해하시죠? 무슨 말이지? 수프리멈의 정의가 무엇이냐?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무슨 뜻이냐? 그 기본적으로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실수로서 존재한다라는 이 공리. 이거를 공리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모든 이걸 가장 구체적인 밑바닥으로서 이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일진데 자 혹시 어떤 거를 말하고자 하는지 눈치채시면 좋겠는데 기대에서 이미 해온 얘기들이에요. 수프리멈의 정체는 뭐냐면 수열의 극한이에요. 생김새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실수축이 있고 바운디드 어버브에 있는 노엠트 सब셋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리스트 어퍼 바운드를 실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거를 말하는 방식은 그 수보다 이게 리스트 어퍼 바운드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수면 반드시 이거보다 큰 수가 그 집합 안에 있어야 돼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보통 이 입실론을 n분의 1로 잡죠. 그리고 이 n분의 1로 잡는 거랑 n분의 1로 그 입실론으로 잡는 게 등가라는 거가 알키미디안 프로퍼티의 뜻이에요. 입실론은 언카운터블의 초이스가 존재하는데 그 n분의 1은 카운터블의 초이스밖에 없는데 이렇게 줄이는 게 실제로 정보량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알키미디안 프로퍼티고 그거 역시 스프리멈의 결국 컨시퀀스예요. 그래서 수열만 봐도 정보량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뭐냐면 리스트 오브 바운드로 달려가는 뭐가 있는 겁니까? 수열의 극한, 수열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수열의 극한으로서 이 내가 지금 갖고자 하는 실수라고 하는 걸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왜 우리가 해석학을 배울 때 책들을 막론하고 1단원은 언제나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예요. 2단원은 언제나 수열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실수의 공리라는 거를 다루는 구체적인 도구가 수열이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는 도구를 잃기 때문이에요. 공리는 공리고 그걸 요긴하게 그 다루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밑바닥까지 찍는다고 하는 거는 실수의 공리를 보아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인 거에서 밑바닥을 다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방식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치환하는 거냐면 어떤 수열을 도입해가지고 그 수열의 극한으로서 논리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금 해석학개론이라고 하는 작업은 어떤 성격의 작업이냐면 보통 이제 이 해석학개론이 굉장히 악명이 높은 작업이긴 하지만 결국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실수의 공리라고 하는 거를 수열의 극한이라는 논리로서 어떻게 치환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전부 다 100% 이거예요. 그래서 해석학개론은 어디서 공부가 끝이 나는 거냐면 두 스텝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구체화해서 이 모든 정의들, 예를 들어서 그 실수에 대한 기본적인 공리, 어떤 함수의 연속성, 함수의 극한, 미분 가능성, 접근 가능성,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바꾼다? 수열의 극한으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실수 공리랑 동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키미나 프로프트의 결과. 그거가 그 해석학개론의 한 가지 한 90%에 해당하는 축이고 나머지 10%는 뭐냐면 그거 어떻게 추상할 거냐.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점프가 일어나는 거냐면 위상수학적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화학적 변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의 위상수학적인 대상은 더 이상 수프리멈의 컨시퀀스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단계 점프가 분명히 비장의 방식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해석학개론에 대한 연습은 어떤 성격의 연습에 해당하는 거냐면 내가 그 어떤 추상적인 대상들을 이후에 대하든지 간에 그걸 밑바닥으로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가장 밑바닥을 확보해주는 그 정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어떤 지점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R1에서 그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어떤 그 이게 저는 약간 이걸 혈투를 뚫는다고 말하고 싶거든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그 단전으로부터 어떻게 올라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어플리케이션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어떤 모든 게 밸런스를 갖추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데 그럼에도 이게 어떤 길목에서 이 훈련을 하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이것들을 왜 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구체화랑 추상화의 그 단면에서 우리는 지금 실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근데 보통은 이걸 대하는 정서가 오히려 이 구체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되게 해석학개론에 대해서 기대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놔요. 왜 그것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느냐? 그거 하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여기서 실제로 어떤 해석학개론적인 연습을 연습 문제선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훈련하시면 끝나는 거냐면 정의를 뭘로 바꾸는 훈련이에요? 그 정의에 해당하는 결국 얘 실수에 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실수에 대한 거를 다 뭘로 치환한다? 수열로 치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온갖 디테일들이 그 안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다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 하나는 그 어떤 이 수프리멈이라고 하는 거를 수열로 대체할 수가 있냐. 기본적인 정서에서는요. 그러면 수열의 어떤 정서들을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정의부터 웃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수열이 수렴하는지도 모르는데 여기 알파로 수렴할 때 정의를 해놔요. 나 수열이 줘야지 수렴하는 자체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중간 어떤 과정들. 그래서 이제 수렴하는 여하랑 기본적으로 별개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수의 어떤 공리까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다룰 것이냐를 보면 그게 해석학개론이에요. 그리고 그게 구체화예요. 멱살 잡고 끌어내는 가장 밑바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다시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이 비자명한 어떤 이 화학적으로 변성되어 있는 극한 같은 거를 볼 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것들을 이제 오히려 보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 자체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어떤 센스에서 이제 구체화랑 추상화의 어떤 길목에 있는지들을 생각하시면 보통 답들이 명확한 경우들이 많아요. 좀 이건 제가 좀 드려도 괜찮은 코멘트인 것 같아서 좀 코멘트를 좀 드립니다. 네, 제 얘기는 끝입니다. 네, 저 감상이자 좀 질문이자 걱정, 고민 약간 이런 게 있다면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맨 처음에 이제 해석학개론을 할 때 스프리멈을 정의를 하면서 이제 어떤 베타가 실수에 존재해서 모든 그 부분집합 2의 원소 x에 대해서 그 모든 x에 대해서 x보다 베타가 크거나 같으면 그런 것들 이제 법원도 해서 그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순서 결국에는 부등호로 비교하네? 순서가 중요한 건가 싶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열의 극한을 정의를 할 때 매트릭을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순서가 아니라 매트릭이었구나. 저는 수열의 극한을 정의할 때도 그 부등호가 계속 나오니까 이거 순서가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위상수학으로 넘어가면서 그 네이버우드로 정리를 해버리니까 이게 그 특정 n번째 스텝 이후로는 다 그 네이버우드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구나 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재밌다라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동성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때마다 그 AN 더하기 BN의 리미트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반대로 너무 테크니컬한 것 같고, 나는 저거를 생각해내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재미도 없고,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되게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정서적으로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저도 이제 그 슬랙에 올라온 얘기들을 이제 보면서도 보통 이제 가만히 있는 거는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보통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에 대해서는 yes and no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뭐냐면, 제가 지금 오늘 약간 오히려 설득하고자 하는 정서가 뭐냐, 해석개론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에 대한 미적분하게를 엄밀하게 만든 게 해석개론인데, 그래서 그거가 오히려 약간의 이게 저수지 내지 호수의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게 리소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추상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특정 단면을 따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상화라는 건 뭔가를 결국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포기하고 버린 게 안 중요하다는 뉘앙스라기보다는 그 포기하고 버리고자 하는 그 맥락에 따라서는 버릴 수가 있다 정도의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1과 R2의 큰 차이는 R1은 순서를 줄 수 있지만 R2는 순서를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순서가 안 중요하단 말이냐? 그 뜻은 아니에요. 그냥 단지 R2의 네이처가 그렇다라는 의미이지. 그래서 R1에서의 모든 네이처가 다 중요하고 제가 오히려 왜냐하면 여기서 이 구차를 가지고 추상하는 방법과 이 구체적인 관찰들을 하는 거는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방식들이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어떤 방대한 호수에서 어떤 걸 끄집어낼 수 있는지는 사실은 모른다. 오히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관찰 자체가 하나의 본질을 담당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 호렉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약간 오히려 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결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정서가 정확하게 정직하신 거예요. 아, 나 이거 리미트 히어럼이 증명,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거, 내가 이거 복잡하게 골 아픈 거 이거 왜 알아야 되지? 약간 그게 약간 이제 설득하면 안 되는 지점으로서 폭력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수학 전공이면 알아야 돼. 이게 가장 폭력적인 답변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득하는 정서가 아니라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가 조금 이게 설득이 될 것 같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이제 어떤 신경 쓰는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그냥 만만한 예시가 좀 중심국한 정리인 것 같아서 좀 만만한 예시가요. 그러면 약간 그런 타입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당장 이제 제가 이걸 오히려 좀 약간 저속하게 예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돈을 좀 투자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돈이 확실히 바뀐다는 걸 알겠는데 내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그냥 그런 욕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얘기를 가지고 가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제 정확하게 셋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데이터들 샘플링 탁탁탁 해가지고 계속 이제 뭔가를 내가 이제 서칭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쌓아서 히스토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때 내가 예를 들어 중심국한의 정리의 센스에서 이게 대충 어떤 시점에서 정규분포처럼 갈 거라는 느낌적인 느낌은 갖고 있지만 그거를 좀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상황 자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분산과 같은 그런 거가 어떻게 이 데이터들이 늘어날 때 어떻게 가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한 가지 그냥 제가 예를 좀 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그러면 지금 이제 리미트 히어럼의 견해에서 저희가 보았던 게 이제 두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면 사칙연산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만 표현한다면. 그리고 지금 이제 꼴보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증명의 디테일들이 꼴보기 싫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히스토그램의 그런 타입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사칙연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것들의 결과적인 이 아웃풋은 실수지만 실제로 주어진 히스토그램들은 일종의 함수들이죠. 실질적으로는요. 그러면 함수들 레벨에서 그게 실제로 어떻게 가변이 되고 변형이 되어 가는지에 대한 그 디테일들을 추적하는 거기서 가장 쉬운 게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수학을 할 때 어떤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약간 퓨어 메시지 정서에서 좀 말씀드린 게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거를 추상하는 방식들에 대한 그 방식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약간 어떤 거냐 재미없다 맞아요.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면 좀 변태예요. 물론 누군가는 재밌을 수 있어요. 하지만 퍼즐 맞추기 자체도 재밌는 게임은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건 어떤 정서냐면 내가 오히려 그런 추상화들이 나중에 요긴한 성인이 되었을 때 이게 좀 어떤 거냐 그것들이 어떻게 디테일들을 내가 나중에 핸들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매니지할 수 있게 되느냐의 결은 여기서의 내공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이 이건 왜냐하면 그거를 멱살 잡고 내려가는 게 실수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서 이 현란해 보이는 이런 그 어떤 수열의 수렴성을 다루는 거는 결국에는 실수 레벨에서 이 간수 단상에서 사칙 연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핸들할 줄 아는 쪽에서 결국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대조를 해보면서 봐야 되는 로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쪽 그 이런 라인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죠. 어떤 무협에서 건법과 수학에서 어떤 그 어드밴스 레벨로 가는 걸 염두에 둘 때 그 이제 처음 공부하는 입장 그리고 어떤 이제 그 강호에 입문할 때는 그 어떤 배고 찌르고 이런 동작들은 너무 단순해 보이고 좀 뭔가 헤비한 뭔가 있어 보이는 팬시한 건법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오히려 그 건법들을 오히려 배운 입장에서 이 기본기를 강조를 오히려 더 하는 약간 그런 상황을 제가 상정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실제로 이 내공이 갖춰져 있으면 그 보통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내공이 자체 이거 지금 뭔 소리인지 다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결국엔 그 동작으로 수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배고 찌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말로 이 승부가 결정이 되는 포인트는 그런 지점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재미없는 거가 맞는 진짜 연락 재미없어요. 오히려 기대수 전체가 그런 과정이에요. 그 어떤 의미에서 러프하게 말하는 근데 그 훈련을 왜 하느냐 결국엔 다 여기로 멱살 잡고 내려올 거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내가 물론 어떤 특정 토픽에만 관심 있으면 그것만 속된 말로 조지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수학적 문해력을 의미 있게 얻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임기응변으로 가변할 수 있는 그 내공에 대한 점수에서 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비유를 좀 하고 그 어떤 답변을 마무리할게. 그 약간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탁구장에 탁구 선수가 어떤 탁구를 배우러 갔어요. 어떤 그 코치가 어떤 국가대표도 어떤 해봤고 그런 코치라고 해봐요. 그러면 보통 질문을 이렇게 한다고 제가 그냥 한 가지 비유를 그냥 하는 거예요. 탁구를 잘하고 싶으냐, 재밌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 재밌게 하고 싶다고 하면 저기 가서 그 복식도 하고 재밌게 놀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난 잘하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반년 동안 게임 금지. 그냥 저기 거울 보고 10만 분 동안 요 동작만 해라. 그리고 그 동작 조금 이상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뭐라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복식해가지고 이 스킬셋들 어떤 중국인들이랑 같이 재밌게 하는 그거 처음에는 못 이기는데 나중에 반년 지나면요 한 게임도 못 따요. 이 제대로 배운 사람한테. 너무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이 어떻게 가변이 되는지 그런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수학의 걸로 말한다면 이 리미트 티어럼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함수들의 공간에다가 수열의 수렴성으로서 convergence in distribution, convergence in probability, convergence in measure 어떤 중심극한 정리의 이 수렴 센스가 무엇이냐 이 각각들의 센스가 다 달라요. 그 응용에서도 이게 convergence in L1, convergence in L2 응용하시면 이거 확률론이 중요하다. 이런 그게 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걸 이해하는 게 가능하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연희수다 이런 데서 하는 얘기 그거 다 찍먹이다. 이렇게 정의 이런 거 내가 다룰 줄 모르는 게 뭔 소용이냐. 이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보시는 거 진짜 재미없어. 이거는 약간 정확한 정서이고 약간 이제 서당에서 약간 그 서당 할아버지는 계속 이거 중요한데 이제 어떤 손주놈은 재미가 없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거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약간 그런 정서인데 이거는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어지는 라인이고 어떤 결에서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그 이제 다시 내가 했던 공부들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면 똑같은 질문을 받는 거야. 내가 재미없는 거 왜 알지? 이해하는데 그 약간 그 좀 세게 얘기하면 나 닥치고 일단 해. 하면 나중에 알게 돼. 약간 그런 정서에 해당한다. 그리고 당연히 그 본질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미없어 보이는 거는 너무 당연한 그게 재밌다고 하면 좀 이상한 거라고 저는 좀 보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약간 욕심을 가지는 게 맞냐면, 지금 오히려 이 어떤 구체화에 대한 거가 이해가 가면 실수에 대한 문제들은 다 뭘로 풀 수 있는 거냐면, 수열의 극한으로 다 논리를 바꿔서 풀 수 있다는 거구나, 100%. 내가 오히려 먹어야 되는 거 이 시점에서 약간 그런 거가 있다. 그게 얼마나 재밌냐는 별개고, 나중에 내가 이게 멱살 잡고 내리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게 되면 나중에 그게 얼마나 요긴한지를 생각해보면 이게 다른 의미에서 모티베 이게 수학적 내공이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수가 목적이냐? 그 뜻은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번 주 레코드도 살짝 봤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리미트 AN 플러스 BN 막 이런 거 증명하는 거를 다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딱 그 비유가 적절하신 것 같아요. 서당에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저거까진 내가 안 해도 돼. 저거는 구닥다리 방식이고, 그런 뭔가 자꾸 도피처를 찾는, 나는 나한테 필요한 것만 하면 되니까 저런 건 안 해도 돼. 나 저건 안 할래. 저건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도피했던 것 같고, 지금 말씀을 들으니, 제 모습이 딱 보이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그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하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나중에 본 적이기 때문에
아, 나 그때 그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였구나가 어느 순간에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수에서는 그거를 일부러 맞춰서 그 어레인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위상 갑자기 갔다가 다시 해석학개론 얘기했다가 이런 중구난방으로 가는 게 그런 의도들이 좀 많이 섞여 있어요. 직접 그 작성하신 분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좀 더 잘 됩니다. 그 의도가 이해가 돼요. 네, 의도가. 근데 뭐 아직 100% 이해를 했다라고는 못하겠는데 뭐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 꼭 다 좋게 보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판하시고 어떤 논리도 그렇고 실제로 어떤 방향성도 그렇고 비판할 지점들은 실제로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얻으실 것들이 있으시면 그 얻어가시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대수가 되면 그 수학 분야에서 임의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임의의 분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 문해력을 어떻게 쌓을 것이냐에 대한 것으로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았고, 어떤 분야든 할 수 있어요. 그 순수 수학이든 응용 수학이든. 그래서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까지이고, 그 각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 기대수 초반.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는 이 기대수 초반부, 한 120번 중에서 이 초반부 얘기들은 지금 우리가 해석학개론에 대한 이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래서 집합론 기초적인 얘기들을 먼저 하고, 약간 해석학개론을 얘기하는 책을 슬쩍 했다가 갑자기 위상수학으로 좀 우회를 했다가 해석학개론을 가는 이 얘기가 이게 멱살 잡고 가는 가장 밑바닥에 대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밑바닥에 대한 실수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밑바닥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다음에 그 선형대수랑 위상수학이 왜 중요하고 그것도 좀 재미없는 과정이에요. 어떤 센스에서는 재미없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어떤 칙도론이나 다변수 해석학이 어떤 왜 다뤄지는지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목적이냐면 그 FTC를 이해하는 게 기대수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다 아시죠? FTC 왜 안다고 생각하냐? R1에서 보시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R1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어지는 임의의 대상들이 주어질 때 내가 FTC를 우리가 왜 신경 씁니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대상이도 녹여낼 수 있다라는 게 수학에서 이게 내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토픽만 대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토픽에 대한 이 선수 지식들을 알면 된다. 그러면 토픽들이 바뀔 때마다 그 길을 계속 놓으셔야 돼요. 오히려 그 어떤 추상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그거를 보는 문해력이 생기면 결국 문해력은 다 이 FTC에 대한 이해로부터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 어떤 지금 임의의 대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for some이 아니라 for any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쌓을 거냐. 그러면 이 구체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려오는 게 구체화냐. 그리고 그걸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해서 지금 보는 맥락에서는 멱살 잡고 가는 거에 가장 끝에는 뭐가 있다? 그 구상 구체화에서는 실수축이 있다. 근데 그럼 그 실수축을 어떤 센스에서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 추상적인 렌즈랑 그리고 그걸 다루는 어떤 수열로서의 그런 관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구체화랑 추상화를 같이 보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너무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월 1일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일단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레코드 종료하겠습니다.